날이 더워서 아까 저녁에 차를 대고 걸어오면서 제가 일찍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굉장히 넓은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이 객석이 안 차면은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당원 여러분 확실히 다릅니다. 예, 3, 4, 5 몰려들기 시작하시더니 급기야는 뒤에 막 서서 보시는 분들까지 특히나 그 여성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성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 혁신정책연구원 창립식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을 테고 저 역시 조국혁신당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 가족들이 예전에 그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힘들 때 그랬습니다. 조국 가족도 있는데 조국 가족도 버티는데 이러면서 저희가 힘내고 용기를 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담금질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담금질을 굉장히 세게 담그시더니 턱선이 달라지셔서 마치 불칼을 들고 뛰어드는 불사신 같은 느낌 아닙니까? 맞아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내일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진짜 못 살겠습니다. 장 기자님 뭐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무슨 대통령 입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거나 뭐 일본의 마음이라는 둥 뭐 이런 헛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좀 저야말로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반국가 세력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는지 모르겠어요. 얼핏하면 반국가 하는데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반국가의 국가가 어느 나라냐. 그래서 오늘 제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인터뷰를 했는데요. 혹시 일본 아니야? 그런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셔서 아유 설마 그럴 리가.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그냥 그 이야기하듯이 이게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앞에서 다 이야기하셨지만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국 혁신당은 다르다. 혁신적인 정책을 낼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귀를 굉장히 쫑긋하면서 기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옆에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렸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막 답답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걸었어요. 얘기를. 정치 전문 기자 장윤선 기자님. 정치대학의 이관호 교수님. 그렇게 우리의 희망 조국 대통령. 대표님. 예. 제가 사실 오늘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예. 네. 진심으로 뵙고 싶었는데 뭐냐면은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아까 우리 뭐 앞에 대통령 말씀도 드렸지만 맨날 술 퍼먹고 갈짓자루 걷는 사람하고 너희들 쫄았지?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걷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혁신정책연구원 창립식인데 창립의 어떤 의미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먼저. 네. 그리고 우리 김현 선생님 저하고 직접 뵌 지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이제 아까 우영수 기자님, 이종호 교수님, 이한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정당 아닙니까? 정당은 실제 의석수를 또 나아가서는 행정 권력까지, 즉 의회 권력, 행정 권력을 선거를 통해서 쟁취를 해서 그걸 목표로 삼는데 그럼 그 권력을 쟁취해서 뭘 하겠느냐의 문제가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거 운동에서 표받는 것은 다 상식적인 것이라면 그럼 당신들이 표를 달라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표를 달라고 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저희는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3월 3일 창당을 하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이라는 축 말고 다른 한 축으로 사회권 선진국
민생선 미국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당시 선거 상황에서 덜 알려졌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무책임함에 대한 분노가 치밀기 때문에 단 정책적 논쟁이나 대화나 이걸 하기 힘든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났고 원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윤석열 정권을 조기동식 시키는데 뭘 하겠다는 거냐에 대해서 차분히 그리고 상세히 답해야 될 누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정책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서강진 의장님하고 저하고 사실 뭐 친구 같은 사이인데 상당한 시기부터 제가 이제 막 지체말로 꼬셨습니다. 같이 하자. 난 정책을 잘 모르고 정치는 제가 담당할 테니까 정책을 서 박사가 담당해 주시라라고 막 공갈 협박을 해서 모셨고요. 그래서 우리 서 회장님께서 저보고 왕왕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정책만 연구하면 될 줄 알았더니 온갖 잡일을 다 시킨다.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서강진 의장님은 정말 연구 문제,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1%도 관여하지 않고 다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 의장님께 다 맡기고 있고요. 제가 이제 물론 당연히 이사장으로서 연락도 하고 보고도 받고 상의도 하겠습니다만은 요지는 저희가 혁신당이 이제 원내에 들어와서 향후 4년간 조국혁신당을 존재하고 12석도 4년간 무조건 존재하게 됩니다. 12석이 4년간 존재할 동안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다른 방향과 비전과 이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4년 뒤에 저희는 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4년 뒤에 조국혁신당은 과거 정의당이 0석이 됐던 것처럼 저희 12가 0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다면 12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은 이제 정치 투쟁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정책적 비전을 만드는 것을 다른 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와 정책이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조국혁신당의 한 축인 혁신정책연구원이 오늘 창립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부터 단박에 승부는 걸지 못하겠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해서 짧게는 내년 초, 또 길게는 4년 이후, 지금부터 4년 뒤까지 저희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줄이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시든 하여튼 좋은 얘기가 끝나면 여러분 박수를 무지하게 치셔야 대장균이 죽어가지고 장수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혁신정책연구원이 창립이 되므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사실 우리 서강진 원장님이 얼마나 정책적으로 많이 뒷받침을 하고 만드시겠습니까? 또 우리 대표님이 이사장으로서 얼마나 잘 끌고 나가시겠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오늘 또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민주당하고 두 당이 협심해가지고 뭔가를 끌고 나가면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3교섭단체를 우리 아마 이재명 대표님은 하실 것 같아요. 계속 자신의 정책으로서 이것을 끌고 가겠다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섭단체가 돼서 테이블에 좀 앉아주세요, 제발.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딱 앞에서 끌면 이거는 뭐 이제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바람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그렇게 하자라고 좀 한마디 좀 뉴스에도 좀 나오게. 내국단체 줄이는 문제는 조국혁신당의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들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1987년 민주화가 되고 난 뒤에 수도 없이 제출되었던 정책이고 법안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금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님들도 제가 다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대략 세워보다 한 16번 정도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0석으로 줄이자는 분 15석, 5석 다 의견이 다른데 다 줄이자고 말씀하셨고, 또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실제 본인의 직접 육성을 통해서 5% 정도, 의석수의 5% 정도가 맞다.
작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원내교섭단체 필요하다 그러시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10석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조국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이번 옛날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이 두 가지 문제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총선에서 조국신당이 690만 표를 얻었는데 그래서 12석을 얻었습니다. 12석은 얻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이거든요. 0석입니다. 국회에서 상임위를 언제 열 건지, 의제를 뭐로 할 건지, 몇 시에 할 건지, 또 누구를 추천할 건지, 그러니까 이 총 저희가 세어보니까 64개쯤 되더라고요. 국회법상, 현행법상 한 64가지 정도의 권한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권한 하나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시기는 조국혁신당의 목소리가 많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는데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총선 이후에는 한 64가지 정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언권 자체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대표지만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못합니다. 그 대신에 짧은 기회를 주긴 주는데 원내교섭단체 연설이 아닌 다른 기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한 번 할 수는 있습니다. 등등등 이런 문제는 실제 표의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690만 표를 받았으면 690만 표만큼은 적어도 국회 운영에서 알아두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제3 또는 제4 원내교섭단체가 있어야 전 정치개혁이 된다고 봅니다. 정치개혁이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거대 양당 과정체제라고 아까 그 우원식 의장님, 이종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랫동안 안착 또는 고착되다 보니까 국회 운영에 있어서 답 아니면 을, 도 아니면 모로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그런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해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니냐. 또 윤석열 정권과 또 이재명 대표 사이에 조국이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뭔가 이속을 챙기는 거 아니냐.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지내겠습니까? 제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밑에 머리를 숙이고 살겠습니까? 저는 그 공적인 걸 떠나서 사적으로 그렇게 못 삽니다. 공적인 것도 중요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만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원내교섭단체가 되게 되면 정치개혁 문제, 정책혁신 문제, 모든 문제에 앞장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경쟁이 생기겠죠. 근데 경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에 그러하듯이 경쟁을 두려워하면 저는 그 조직은, 그 진영은 쇠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조국혁신당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현재 민주당의 의석이 현재 민주당 더하기 혁신당의 의석이었을 것인가? 저는 죄송하지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했기 때문에 선거판이 활성화되고 투표지가 높아졌고 그리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을 실제 했습니다. 경쟁을 했고 일부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의 의원들은 저희 때문에 떨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후보들.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전체 판에 있어서는 좋아진 겁니다. 저는 경쟁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저는 실패, 패배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다행히 우리 이완주 원장님도 우리 세게 경쟁하자 얘기하셨고 우리 국회의장님도 저희 보고 조국혁신당 보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더 뾰족하게 경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원식 의장님, 이완주 원장님의 말을 받아서 열심히 경쟁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제 국민청원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 여러분들이 일당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그 청원을 많이 하고 자꾸만 그런 요구가 있고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우리가 내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많이 힘을 모아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 정치하고 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하고 또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정치하고 괴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 만나보시니까 우리 장 기자님께서 정책연구원의 연구의 중요한 과제, 국민들아 눈높이에 정말 맞는 어떤 걸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 저는 사실 뭐 다 떠나서 최근에 너무 현안들이 많아서 제가 막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당장 유튜브만 켜시더라도 취재 편의점으로 보시더라도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저보다는 너무나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효능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최혜병 특검법 같은 건데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하니까 뭔가 국회에서 역할이 없는 거 아니야? 예컨대 또 인사청문회만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하면 뭐해? 그런데 또 대통령이 어차피 임명할 걸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할 때 이게 좀 그러니까 국민들이 손에 잡히는 어떤 효능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쉬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회권 선진국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조국혁신당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생각이냐 그랬더니 지금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냐 이런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사회권과 사회주의를 착종시키거나 일부러 혼동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좀 사회권이라는 말이 사실은 초등학교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정치인들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조금 더 쉽게 풀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속도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느려요. 뭐가 아직도 안 됐단 말이야. 여태 그 자리야. 지금 보면 많은 분들께서 노란봉투법 이런 거 벌써 통과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노란봉투법 아시는 것처럼 21번째 법권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좀 빠르고 정확하게 그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장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정당의 연구소들은 그냥 골방에서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이런 걸 정말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이 좀 강화되는 그런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안타까운데 200석만 만들어 주셨어도 거부권을 거부하는 그런 걸 통과시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아마 이제 오늘 그 조국혁신당의 굉장히 큰 잔칫날 같은 분위기네요. 이렇게 단순히 연구원이 출범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너무나 그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에 와 있다는 느낌을 제가 정말 받았습니다. 다만 뭐 자리가 이렇게 옆자리인 줄 알았으면 제가 다시 생각해봤을 텐데 아마 이게 정당의 정책 연구소라는 게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고 아마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정책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정부가 여러분이 보기에 좀 한심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마 이태원 참사 전 즈음에서 무정부 상태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권력만 잡기를 원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무능을 넘어서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그 중요성을 아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왜 정당이 정책연구소까지 만들면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크게 여러 나라들에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드는 곳은 미국 같은 나라들은 민간 싱크탱크들이 그런 역할들을 아주 잘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국가가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사회사업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거기서 국가 비전을 만듭니다. 크게 이런 영향들이 있고 또 유럽의 국가들은 정당의 정책 연구소들이 그 역할들을 해요.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느냐? 과거의 개발국제 시절에는 국가가 그리고 이제 KDI 같은 국정연구기관들이 말 그대로 국가의 큰 비전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살아갈 나라, 그다음에 5공화국, 6공화국 이런 나라들의 비전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화 시대잖아요. 민주화 시대에 더 이상 개발국제식으로 우리가 국정비전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고 정당이 국정비전의 정책들을 생산해내야 되는 겁니다. 제7공화국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백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조국 대표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7공화국을 만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국민들께 제7공화국을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과연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서항진 원장님이 우리 혁신정책연구원에서 그 내용들을 잘 만들어내셔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우리가 봤듯이 정당 정책연구소들이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고 대선 때 떴다간 캠프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국정비전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특히 진보 정부가 집권했을 때도 그런 아쉬움들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런 떴다간 캠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무엇을 할지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 내용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께 지지를 얻어서 집권하는 그래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때가 이제는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때가 이제는 와야 된다 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헌법이 87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37년이 지나고 너무 낡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 지금 22대 국회가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별로 없죠. 어려워서 그렇지, 그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헌법이 좀 잘못되거나 나빠서 우리가 개헌을 하자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냐면 87년에 만들어진 우리의 헌법은 당시에 군사 독재에서 민주화로 넘어올 때 필요한 헌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단임제, 이렇게 그 장기 집권을 못하게 하려고 단임제도 됐고 그리고 기간도 사실은 5년이면 긴데 당시에는 7년이었기 때문에 좀 두렵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옛날 말로 경장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그만큼 바뀌었어요. 87년에 대한민국 경제하고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7%, 10% 고도성장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저출산을 고민했던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은 지방소멸을 고민하던 때도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불평등이 큰 나라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87년 헌법이 잘 작동했다고 저는 보는데 언제를 기점으로 좀 달라졌느냐 2016년 촛불을 기점으로 딱 30년 지났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격차와 불평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구나.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구나. 이런 내용들이 헌법에 안 들어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헌법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 이사장님, 개헌을 위해서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그 의지가 꺾이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만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 우리에게?
김여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발이 개헌안 책임자였습니다. 물론 그 개헌안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제출할 사회권 선진국 70하고 개헌안과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들 작업한 경험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은 정말 쉽진 않죠.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정말 거의 99%의 학자들은,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 필요하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우원식 의장님도 개헌해야 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저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헌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용산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분명한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개헌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우 의장님께서는 개헌을 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하자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를 했지만, 현재 집권 세력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개헌 논의가 들어간다고 하면 대부분 4년 중임제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게 되면 개헌안을 논의하는데 적어도 한 6개월 걸리고 또 한 1년 걸리고, 그 다음에 개헌안을 통과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국민투표 뒤에 이제 반려를 하니까. 근데 이제 용산과 국민의힘은 어떤 걱정을 하나 하면,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38년 만에 그 헌법을 개정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그 선택보다는 국민투표를 할 때 보면 사실상 국민들이 개헌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 투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해야 되고 국민투표 가야 되고, 요게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조국신당은 이제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매우 약하죠. 저는 우원식 의장님 제안한 대로 민주당과 국민의 양대 거대 정당이 일단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힘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희는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 두 정당에게 호소할 문제 또는 용산에 구걸해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체제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호소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교섭단체 문제도 민주당에 호소한다거나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개헌 문제도 일종의 범국민 개헌 운동을 벌이는 그런 식으로 국민께 호소해서 국민들의 희망과 열망이 양대 정당 그리고 용산에 반영되도록, 이런 저희 경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착하세요. 말 끝날 때마다 박수를 이렇게 오해와 같은 박수를 주시고, 우리 그 조국 대표님께서 뒤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5분만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얘기하신 사회권 선진국이 지금 여기 뒤에도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아마 댁에서 보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 또 유튜브를 보시는 조국혁신당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도대체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게 무엇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회권이라는 얘기 나왔을 때 실제 한동훈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사회주의권이다 이런 말 실제 했습니다. 알갱이 했는데 말도 안 되고, 그 대학교 법학개론 교과서는 물론이고 실제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사회권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생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은데, 이게 딴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고 교육받고 결혼하고 살고 죽는데, 이 과정에 중요한 몇 가지 딱 그 권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태어났을 때, 그러면 보육 문제, 키울 때, 육아 보육,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나이 들 때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 전에 결혼해야 되는데 집 문제가 걱정이니까 주택 문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아프기 마련이니까 돌봄, 의료, 요 인생의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권리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직
아직까지 어려운데 저는 수왕진 의장께서 알아서 말씀해 예. 제가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좀 먼저 살짝 빠지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생방 일정이라서 빼면 무게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우리 기자님께 어우, 걸으시는 거 봐. 축축 드시는 거예요? 엄청 다리가 기시구나. 우리 차 의원님 왜 웃으세요? 다리가 짧아서 그러신 거예요? 길은 작지만 롱다리입니다. 아, 진짜요? 예. 진심으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장 기자님도 여러분들께 기대가 큽니다. 정말로요. 우리 서왕진 원장님 잘해주실 거다 생각하고 우리 부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뭐 시간은 짧습니다만 한 5분 사이에 좀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방금 전에 우리 조국 대표님께서 그 사회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그러면 첨언하겠습니다. 왜 사회권인가? 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회권이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집권당의 대표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지금 참 대한민국의 문제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의 살 권리, 또 삶의 질에 대한 권리, 이것이 권리가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복지가 없었느냐? 복지 있었죠. 근데 그 전까지 복지를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베풀어주는 시혜라고 생각했어요. 법적인 권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님이 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99년 이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외환위기를 극복하시면서 그 과정에서조차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1999년입니다. 그때부터 복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1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네, 대한민국으로 태어나면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좀 보존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돌봄 같은 것, 그 전까지는 가족들의 몫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돌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될 일이죠.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생각의 기원이 99년에 최저선에서 시작했다면 이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반불 시대가 됐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일이 최저선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이래로 두 번째 큰 진전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그리고 각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교육, 돌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꼭 누려야 할 권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수준을 하나 올리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얘기인데요.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고속단체권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제도 개혁이죠. 그런데 정치적 제도 개혁은 그 자체로 동력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언제 제도 개혁을 시켜주느냐? 저 정당을 당선시켜줘야 되겠는데 선거법이 문제가 있구나. 저 정당이 일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국회법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을 일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때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양대 정당에게 기대하지 않고 국민에게 호소해서 이런 제도개혁들을 이뤄나가겠다. 저는 그것이 정말 맞는 선택이고, 그 내용 중에서 정책적으로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대한민국에 또 한 번 큰 도약을 이루겠다. 국민의 권리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면
저는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개혁 국민들이 반드시 이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3월 3일 전당대회를 시작해서 4월 총선에 아마 조국혁신당 캠페인 가운데 가장 질문을 많이 한 기자 예, 현장에 제일 많이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만났던 조국혁신당 당원들은 굉장한 실천가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노사모 이후에 처음 본다 이런 멘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전당대회, 그 창당대회 들어가려고 막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 서 있었던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인데요. 저는 그런 적극적인 참여로 헌법 개정도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도 결국은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내일 태어나고 싶은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남이 거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권력구조 개편,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직접 민주주의에 강화해서 민주당 보면 깜짝 놀랐거든요. 정봉주 의원은 제가 몇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마다 당원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당원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했는데 결국 당원들이 그분을 6등으로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역시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 주권의식이 있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세상의 변화를 앞당길 수도 그리고 또 뒤로 늦출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 헌법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전히 안 되는 국민소환과 관련해서 저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어떻게든 좀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듭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정말 3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 3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해서 제가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계속 해봐도 결국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더욱더 답답함이 있는데요.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저는 협력과 경쟁 그리고 아까 연구소에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쇄빙선이 되겠다고 출발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세게 경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긴장을 불러오는 연구소가 되고 정책연구 기능이 좀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 대표님 가셔서 좀 서운하긴 한데 이재명 대표하고 각 일병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하고 갑자기 만나서 그 고량주 각일병 하면서 이제 긴 대화를 나누고 종종 만나신다고 하는데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협력과 경쟁 속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면 좋은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논의를 좀 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죠? 네,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마지막 있잖아요. 그 카메라 움직여서 앞쪽으로 좀 오실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 안 되는 거야?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죠? 앞에 계시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사실은 뭐 내일 당장 우리가 바뀌면 좋겠지만 내일 당장 바뀔 일은 없어요. 그죠? 아까 제가 조국 대표의 발걸음 말씀을 드렸는데 뚜벅뚜벅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10년 뒤의 비전을 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야. 10년 뒤면 김미화 70살이지만 더 쓴소리 할 수 있어. 아유 얼마나 근사합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인 장면의 마지막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박수나 치고 끝나선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도 남고 다 남는 거잖아요. 아까 그 판 있죠? 아까 우리 저 바꾸자 이거.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그거를 들고 일어서서 아까 우리 사진 찍을 때처럼 일어서서 제가 그 방송할 때 항상 좋은 사람 이름은 3번을 외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조국혁신당 그러면 일하게 해주세요. 이거 3번 외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조국혁신당 일하게 해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그때 좋은데 3번째는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 알죠? 진심을 담아서 김영우 의원님
저 중간에 죄송한데 혹시 시범으로 저희 우리 세 분 앞에서 같이 해주시면 그럼 그림이 정말 손대면 마이크. 마이크 들고 할게요. 네네 자 자, 그러면 이걸 들고 조국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리 어디가 있어요? 네. 오십시오. 예. 지금 그 여러 네 쓰십시오.